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에서 원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린이집이 함께 있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어머니가 원장님으로 계시고요. 저도 유아교육과 졸업 후 부모님 밑에서 계속 일하다가 원감 자격증 취득 후 원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 분들이나 직원분들 다 오래 일하신 분들이다 보니 일도 베테랑으로 잘하십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예뻐하고 일할 때도 최선을 다해 주시다 보니 저희 부모님이나 저나 운영자로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죠. 저희 원이 오래됐는데도 늘 부모님들에게 인기가 많고 입소 대기가 많은 것도 다 그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을 한 지 6년 차 정도 됐어요. 저희 남편은 누나 1명, 형 1명이 있고 남편이 막내입니다. 저에게는 시누인 형님과 아주버님이죠. 두 분 다 결혼을 하셨고요. 시누는 남편분이 헬스장을 운영하세요. 시누는 그곳에서 사무일을 하시고요. 아주버님은 원래 회사를 다니시다가 사업을 해보겠다며 퇴직 후 음식점을 차리셨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이 몹시 안 좋아졌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동서인 형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님이 왜 전화를 하셨을까 조금 의아했습니다. 동서지간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형님과 별로 친하진 않거든요. 형님은 목소리도 좀 크고 성격도 좀 센 편입니다. 인상도 그렇고요. 저는 말도 별로 없고 조용한 편이다 보니 형님하고는 결이 별로 안 맞았죠. 대신 형님은 신우하고는 아주 잘 지내셨어요. 두 사람이 나이 차이가 2살밖에 안 나는 데다 둘 다 성격이 비슷해서 그런지 친구처럼 편해하더라고요. 형님은 예전부터 신우가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기도 했고요. 두 사람은 만나면 남욕도 잘했는데 아주 쿵짝이 잘 맞았었죠. 하여튼 시댁 행사 관련해서 말고는 형님과 따로 연락할 일이 없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형님. 동서 바빠?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내가 동서한테 할 말이 좀 있거든. 좀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혹시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내가 동서 유치원 근처에 갈게. 할 말이 있으니 좀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잠깐이면 된다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했고 부모님께 말을 한 후 근처 카페로 갔어요. 그렇게 형님과 만났는데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유치원은 많이 바빠? 아니요, 괜찮아요.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나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나가면서 보고 왔는데 동선의 유치원 참 예쁘고 좋네. 저런 데서 애들 보면서 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동선은 평생 직장이 정해져 있어서 참 좋겠어. 아, 저기 있잖아. 내가 부른 이유가 뭐냐면 네. 동서 유치원에 혹시 사람 더 안 필요해? 사람이요?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얘기할게. 혹시 원에 사무직 자리 같은 거 내가 할 만한 자리 없을까? 나도 손아래 동서한테 이런 부탁하는 거 좀 그래. 근데 어떻게 하겠어. 원미 아빠 가게 아무래도 접어야 될 것 같아.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거든. 아, 아주버님이 많이 힘드세요? 가게는 접는다 쳐도 나이도 있는데 당장 다른 데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나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존심 접고 부탁하는 거야. 자리 좀 없을까? 형님은 저희 유치원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물론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 좋죠. 하지만 저희 원에서는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잘 알겠어요. 저도 도움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저희 원에는 이미 사무직 선생님 계시거든요. 10년 넘게 같이 일해오신 분이고 워낙 베테랑이시다 보니 사실 사무일 쪽으로 사람이 더 필요하진 않아요. 저는 자리가 없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형님은 표정이 좀 굳어지더니 다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뭐 당장 자리가 있겠어? 그래도 내가 형님인데 이런 부탁하는 게 쉬운 건 아닌 건 알지? 동선의 유치원 상황이 그런 건 알겠는데 그래도 뭐 사무 보조라던가 어떤 거라도 자리는 있을 거 아냐. 아니요 형님. 자리가 정말 없어요. 죄송해요 형님.
저는 곤혹스러운 기분으로 다시 거절을 했죠. 솔직히 자리도 진짜 없지만 있다 해도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신다 해도 제가 임의대로 사람을 뽑는 건 좀 아닌 것 같았죠. 저는 죄송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거절을 했죠. 형님은 기분이 좀 상하신 듯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저도 좀 불편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자리 없다고 잘 말씀드렸으니 형님도 제 말을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신우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갑자기 퇴근 후에 밥을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갔는데 그 자리에 형님도 와 계신 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데 혹시 일자리 얘기를 다시 하려고 부른 건가? 라는 예감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는 큰올케한테 얘기 들었는데 섭섭해하는 것 같길래 일부러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작은 올케네 유치원이 그렇게 작은 데도 아닌데 가족이니까 자리 하나 해주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신우에게도 사무직 자리가 없고 이미 일하시는 분이 있다고 형님에게 말씀드렸듯 똑같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가만히 있던 형님 말 사무직 자리가 없으면 무슨 자리는 있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에서 일하시려면 교사는 당연히 유치원 자격증이 있으셔야 돼요. 아니면 저희는 어린이집도 같이 운영하니까 보육교사 자격증이라도 꼭 있어야 되고요. 아니 동서, 내가 지금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데 어느 세월에 자격증을 따? 그러면 동선회 말고 잘 아는 원장들 많을 거 아니야. 그런 데서 사무직 일 필요하다고 하면 소개 좀 해주면 안 돼? 그래, 가족끼리 좀 돕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형님이나 신우나 똘똘 뭉쳐 저를 압박하더라고요. 분명 사무직은 자리가 없고 교사 쪽으로는 자격증 준비를 하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막무가내로 자리를 달라는 겁니다. 막말로 일 잘하고 계신 사무선생님을 자르기라도 하란 말인가요? 그리고 다른 원 소개하는 것도 그렇죠. 형님이 이쪽으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무턱대고 사람을 소개하나요? 사람 함부로 소개했다가 제가 원망 들을 수도 있는데요. 형님도 형님이지만 속으로 신우도 좀 너무하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가족끼리 돕고 싶으면 본인 헬스장에 형님 취업시키면 되잖아요. 저는 두 분이 너무 몰아붙이는 바람에 일단은 부모님께 여쭤보겠다고 하고 대충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원에 출근했을 때 부모님께 여쭤봤어요. 형님이 우리 유치원에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방법이 없을까 하고요. 저희 엄마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싶으면 보육교사 쪽으로 자격증을 준비해보라고 형님에게 알려주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당장 일이 필요하면 미화 일은 어떻겠느냐 물어보셨어요. 마침 미화 선생님이 아들네에 따라서 이사를 갈까 어쩔까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 자리는 곧 공석이 될 것 같은데 미화 선생님 자리는 어떻느냐고 하시면서요. 미화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주방 보조 및 원내 청소와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와 정리정돈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 위생에도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서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자격증이 따로 필요한 일도 아니니까 형님이 원하시면 바로 일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이 또 물어보시면 한번 여쭤봐야겠다 생각했죠. 그 후에 형님은 다시 전화가 와서 어머님께는 일자리에 대해 말씀드려봤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혹시 보육교사 쪽으로 일을 하고 싶으시면 3월부터 평생교육원에서 보육교사 상급 자격증 준비해보셔라. 1년 과정이면 된다. 1, 2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상급은 비교적 나으실 거다. 요즘은 시간 때문에 일부러 보조교사 하려는 분들도 많다. 서류 작업이 따로 없어서 더 편하게 일하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급여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요. 하지만 형님은 그때도 말했지만 지금 당장 수입이 필요한데 1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며 자꾸 사무직 일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일하시는 분은 경력이 그만치 오래됐으면 다른 원에서도 쉽게 데려갈 수 있지 않느냐면서요. 정말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했는데도 자꾸 억지를 부리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선 일 잘하시는 사무선생님을 왜 일부러 자르고 형님을 써야 되나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어요. 사무일 보시는 선생님은 사무일을 메인으로 하시긴 하지만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도 보유하신 분이다. 그래서 바쁠 때는 아이들 케어도 해주시기도 한다.
우리 원에선 꼭 필요하신 분이다 라고요. 그랬더니 막 한숨을 쉬면서 사무 보조는 필요 없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사무 일은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 인원은 필요 없다고 단호히 말씀드렸죠. 형님은 제가 계속 거절하니까 대놓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유치원이 작은 것도 아니더만 사람이 그렇게 안 필요한 게 말이 되냐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미화 선생님 자리는 어떠세요? 그런데 형님이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여보세요? 형님. 그런데 형님이 갑자기 격앙된 목소리로 지금 나더러 청소하라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원 정리정돈 하고 놀이터나 화장실 쪽 청소랑 주방 보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나더러 청소하라는 거냐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청소일을 하라는 거야. 네? 동서는 원감 자리 떡하니 우아하게 앉아있고 나한테는 화장실 청소시킨다고? 형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당장 하실 수 있는 일을 물어보셔서 이만 끊을게. 그렇게 형님은 전화를 확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벙쪘죠. 본인이 일자리를 물어봤고 마침 미화 선생님은 일을 그만두니 물어본 건데 왜 이렇게 길길이 날뛰나 싶었습니다. 아이들 지내는 원에서는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터부시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전화를 끊고 저도 몹시 기분이 상했죠. 그런데요. 다음날 아주버님이 전화가 와서 따지시는 겁니다. 재수씨, 와이프한테 얘기 다 들었는데 진짜 해도 너무하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대단한 부탁한 거예요? 가족끼리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진짜 섭섭하네. 와이프가 오죽급하면 손아래 동사한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일자리 부탁하겠어? 근데 사람을 대놓고 무시해? 제가 언제 형님을 무시했어요? 격리 자리는 이미 일하시는 분이 있다고 했고 보육교사 준비해 보시라고 설명드렸어요. 그것도 안 한다 하시길래 미화 업무 자리가 있다고 한 건데 그게 이렇게 화낼 일인가요? 한마디로 청소나 하라 그거잖아. 아주버님은 저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돈 좀 번다고 사람 무시해? 잘 살면 뭐 얼마나 잘 사는데? 우리 와이프 어제 속상해서 얼마나 울었는 줄 알아? 깡소주를 3병이나 마셨어. 내가 그거 보고 얼마나 열받든지 당장 집 찾아와서 따지려다 참았어. 다 필요 없고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네? 무릎 꿇고 사과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돈 좀 있다고 사람 개무시하고 상처 줘놓고 잘못한 게 없어. 재수씨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진짜 못쓰겠네. 아주버님이야말로 너무 무례하시네요. 됐어. 말이 안 통하네. 상현이랑 직접 얘기할 테니까 전화 끊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씩씩대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가 와서는 무슨 일이냐 묻는 겁니다. 형이 전화해서 완전 흥분해 있더라면서요. 저는 집에 오면 다 얘기한다고 했죠. 그렇게 남편 퇴근 후 있었던 일에 대해 다 말을 했는데 듣는 남편도 엄청 황당해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왜 억지를 부리냐면서요. 형수 진짜 못쓰겠네.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 유치원 가서 원강 가족이랍시고 적당히 시간이나 때우고 돈이나 받아가려고 한 것 같은데 형은 누구더러 사과를 하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한테 반말로 그랬다고? 반말로 막 화내시면서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시는 거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네. 아무리 손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반말하고 그건 아니지. 자기는 전화 받지 마. 내가 형하고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남편은 아주버니께 전화를 했고 두 사람은 아주 대판 싸웠어요. 그 과정에서 서로 앞으로 보내 안 보내 소리까지 나왔고요. 남편은 형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깍듯했지만 마냥 무른 성격은 아니거든요. 끝까지 할 말 다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열받아서 앞으로 얼굴 보지 말자고 하셨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 싶어서 저도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아마 형님이 신우에게 전화해서 제 욕을 퍼부은 듯 했죠. 신우는 따로 좀 보자고 했고 저도 자리에 나갔습니다. 큰올케 얼마나 서운해했는 줄 알아? 저도 마음 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리가 없는 걸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좀 유도리 있게 말을 했어야지. 신우는 유도리 있게 말했어야 된다며 저를 또 탓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하나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결국 신우는 자기랑 친한 형님 편만 드시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가족끼리 너무 팍팍하다. 가족끼리는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지. 저는 그 말에 화가 나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형님께서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내가? 네, 형님 헬스장에 자리 마련해 주시면 되잖아요. 제 말에 신우는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우리 헬스장에 무슨 자리가 있어. 요즘 회원들도 자꾸 줄어드는구만. 저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제 말에 신우는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됐어 그럼. 작은 올케 말대로 큰 올케 우리 헬스장에 취업시켜줄게. 자리는 없어도 내가 어떻게든 자리 만들어서라도 취업시켜준다. 가족끼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신우는 자기 헬스장에 자리를 마련해준다며 저를 끝까지 탓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남편에게 얘기를 들으니 정말 형님은 신우네 헬스장에서 일을 하기로 했대요. 제 욕을 하면서 두 사람은 더 똘똘 뭉쳤는지 저도 친구 추가되어 있는 SNS에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밑에는 이래야 가족이지 지 혼자 잘난 줄 아는 년은 꺼져 라며 대놓고 제 저격을까지 올리는 겁니다. 나이들이나 적나 너무 어이없고 유치해서 SNS 친구 차단도 해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도 자기 누나고 형수지만 진짜 유치하다면서 아주 둘 다 똑같다고 앞으로 보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는 시댁에 갈 일이 있어도 따로 가게 됐고요. 그렇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들었는데 형수 누나네 헬스장 일 그만뒀대. 겨우 3개월 다녀놓고? 그만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형하고 매형하고 주먹다짐까지 할 뻔했어. 뭐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신우 헬스장에 형님이 취업을 했는데 정말 신우 말대로 따로 할 일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자리는 없는데 어거지로 취업은 시킨 거였죠. 헬스장 운영 관련 사무일은 다 신우가 맡아서 했는데 그나마 그런 일을 형님과 나눠서 한 게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히 사무일 할 게 많지도 않다 보니 형님은 헬스장 가도 그냥저냥 시간만 때우다가 오셨대요. 게다가 형님도 초반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셨는데 갈수록 출근도 늦게 하고 퇴근도 일 있으면 그냥 가버린 적이 많아서 신우가 좀 언짢아 있었대요. 그 와중에 신우가 일이 따로 없으니 헬스장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이라도 같이 하랬는데 형님은 청소시키는 거냐면서 이럴 거면 동서랑 뭐가 다르냐고 따졌다네요. 결국 신우는 형님에게 월급은 월급대로 주면서도 일은 본인이 다 했던 거죠. 그걸로 남편하고도 싸우고 결국 신우가 형님에게 이제 그만 나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형님은 장난치냐고 그럴 거면 왜 일하러 오라고 했느냐며 도리어 난리를 쳤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제가 처음에 한 말처럼 보육교사 자격증이나 준비할 거였는데 왜 시간 낭비하게 만드냐면서요. 신우는 기껏 일자리 없대서 억지로 일자리 만들어줬더니 적반하장으로 구냐고 싸웠고 형님도 사람 이렇게 자르면 그만이냐고 하면서 언성이 높아졌다네요. 그 일로 고모부하고 아주버님까지 싸우게 됐는데 고모부가 아주버님한테 사내 새끼가 얼마나 능력 없으면 와이프 일 구하는 거 구걸이나 하러 다니냐고 했대요. 그 말에 아주버님 완전 열받아서 고모부 헬스장 찾아갔고 거기서 주먹다짐 할 뻔한 거 주변 사람들이 다 뜯어말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신우네와 형님네는 완전 틀어졌다고 어머님이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다 하셨대요. 저는 남편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와 형님을 우리 유치원에 취직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싶은 겁니다. 손윗사람인 신우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만약 저희 유치원이었다면 제가 일 하나 시키는 거에도 쌩 난리를 쳤을 테니까요. 그때 그 사나리 나도 취업 안 시키기로 한 건 천만다행이구나 싶었죠. 그 후에 신우는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해서 형님 욕을 하는 겁니다. 완전 도라이라고 취업시켜줬더니 적반하장이라면서요. 저는 신우에게 그 소리를 듣는데 여태까진 두 사람이서 신나게 내 욕해놓고 이제 와선 나한테 형님 욕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꾸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제가 형님처럼 신나게 맞장구 치고 이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 신우도 좀 무안한지 전화 끊더라고요.
신우랑 형님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져서 시부모님까지 나서서 중재하려 했지만 다들 성질머리들이 보통들이 아니라서 결국 시부모님들도 학을 떼셨어요. 그 뒤론 다들 감정상해서 얼굴도 잘 안 보고 있고요. 솔직히 각자 살기 바쁜데 시댁 식구들 안 보고 살아도 제 입장에선 별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오히려 편하기도 하고요. 다만 형님이나 아주버님을 생각하면 참 염치는 없다 싶긴 해요. 그래도 신우가 억지로라도 일자리 마련해줬으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나서서 정리나 청소도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가족이니까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이 애초에 틀려먹었다 싶더라고요. 만약 형님이 신우 헬스장 가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저도 조금은 다른 마음이 들었겠죠. 하지만 형님이 신우 헬스장에서 한 걸 보니 저희 유치원에 안 온 게 천만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가족이라서 대우만 받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론 어디에 가서도 오래 있을 수 없다는 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용품 디자이너이자 이혼 후 엄마와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이혼하고 엄마랑 살고 있다니 제 인생이 좀 서글프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최악의 결혼을 했고 결국 이혼도 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좀 짧았던 것이 그나마 위로라면 위로겠네요. 제 지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제가 돌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사진으로 아빠를 보여주셔서 그나마 얼굴은 알지만 아빠에 대한 어떤 추억도 기억도 거의 없습니다. 엄마는 남편을 일찍 잃고 평생 자식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헌신적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늘 가슴 한구석이 먹먹하게 아려오고 뜨거운 눈물부터 차올라요. 그 모진 세월, 그 숱한 고생과 서름 등 여린 엄마 혼자 어떻게 다 감당하셨을지 젊은 날의 엄마를 떠오르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젊은 나이에 청산 과부가 된 엄마에게 차라리 저라는 짐덩이를 맡기고 새 출발을 하라고 말씀하셨대요. 엄마 입장에서는 재혼을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랐는데 제가 있으면 재혼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재혼할 상대나 새로운 시댁의 구박 또한 불보듯 뻔한 일이었을 테죠. 외할머니는 그렇게 하라고 여러 번 설득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 엄마는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재혼할 생각도 없고 저 키우면서 혼자 살겠다고 하셨죠.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혼자 몸으로 자식을 키우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억척스럽고 치열하게 살아오셨는데요. 식당일, 공장일, 파출부일, 안 해본 일이 없으셨다고 해요. 엄마의 고생을 알기에 엄마는 제게 세상 그 무엇과도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감사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유일한 분입니다. 저는 제품 디자인을 전공하고 그 유아제품 관련 회사에 디자이너로 취업을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다니게 되고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모으기 시작하면서도 엄마는 여전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빌딩 청소 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어요. 혹여나 다 큰 딸에게 짐이 될까봐 당신 몸이 부서져라 일하시는 엄마를 보면 늘 마음 한구석이 아프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이제 엄마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만두시라고 좀 쉬시거나 친구분들과 놀러 다니시라고 여러 번 설득을 했음에도 몸 건강한데 놀아서 뭐 하겠느냐. 아직은 내가 충분히 더 벌 수 있다. 네 앞가림이나 잘하고 돈 잘 모아둬라.
엄마 줄 생각 말고. 그 돈으로 나중에 네가 필요할 때 요긴하게 써라 라고 하시며 웃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저보고 남자친구는 없느냐 소리를 잘하셨어요. 제가 건실하고 마음 따뜻한 좋은 남자를 만나기를 바라셨죠. 저 역시도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께 살갑게 잘하는 그런 사윗감을 짠 하고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체도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요. 하지만 현실은 제 간절한 바람과는 너무나 달랐던 것 같아요. 나머지에서는 똑부러지고 야무지다는 소리를 곧잘 듣는 저인데 소위 야무지다는 성격과 남자 보는 눈은 전혀 다른 문제인가 봅니다. 저의 남자 보는 눈은 정말이지 형편없다 못해 바닥이었거든요. 회사 선배 언니의 소개로 만난 그 남자의 이름은 조민찬이었습니다. 조민찬은 스포츠센터에서 일하는 헬스 트레이너였죠.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아주 유쾌하고 농담도 잘하는 주변을 밝게 만드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운동으로 다져진 다부진 몸매도 보기 좋았고요. 사실 저는 모태솔로까지는 아니지만 연애 경험이 그리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남자나 연애에 큰 관심이 없기도 했고요. 그랬던 제가 그 노련하고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남자에게 홀딱 반한 거죠. 제가 보는 조민찬은 건강하고 활기차 보였고 사람들에게도 싹싹하게 구는 성격 좋고 남자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엄마가 그맘때쯤 결혼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도 하셨고 또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커갈 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딱 맞았던 거죠. 저는 결혼을 슬슬 하고 싶어졌을 때고 그때 마침 제 앞에 조민찬이라는 남자가 나타났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좋은 감정으로 만나오다가 불과 6개월 만에 마치 뭔가에 홀린 듯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자 경험이 많지 않은 데다 결혼에 대한 갑작스러운 조급증이 생겼던 저는 제대로 된 이성적인 판단을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조금만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조민찬은 결혼 상대로서 그리 괜찮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신중하게 더 오랫동안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지켜봤어야 했는데 저는 순식간에 그 남자에게 빠져들었고 결혼을 너무 쉽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빠른 선택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후폭풍을 몰고 올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제가 꿈꿨던 달콤한 신혼생활과는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연애 시절 그렇게 유쾌하고 성실하며 에너지 넘쳐 보였던 남편의 진짜 모습이 나왔거든요. 결혼도 이미 했겠다. 저한테 굳이 잘 보여야 될 이유도 없다 보니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본성은 다 드러났습니다. 극도로 게으르고 무책임하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으로요. 아, 피곤해 뒤지겠네. 밥은? 왔어? 나도 좀 전에 퇴근하고 와서 아직 준비 못했어. 지금 막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뭐 했어? 아, 됐고. 나 배고프니까 빨리 뭐라도 차려봐 대충.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씻지도 않은 채 밥 타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컴퓨터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총게임을 좋아했는데 시끄러운 총소리와 개성이 난무한 게임을 해댔죠. 제가 너무 시끄럽다고 옆집에서 항의 들어온다고 뭐라고 하니 짜증을 내고 겨우 헤드셋을 끼긴 했는데요. 헤드셋을 끼면 뭐 하나요? 욕설을 섞어가며 팀원들과 얼마나 떠들며 게임을 하던지요. 밤 늦게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밤마다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주변 집에서 항의도 많았습니다. 트레이너다 보니 본인 몸에 엄청 엄격하고 관리를 잘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전혀 아니었어요. 남편은 게임하면서 배달 음식이나 컵라면도 잘 먹었는데 그걸 치우지도 않고 잔뜩 쌓아두기 일쑤였습니다. 안 치우냐고 하면 보기 싫은 제가 치우래요. 그뿐인가요?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월급을 게임 아이템을 사느라 매달 수십만 원씩 현금 결제까지 했습니다. 최소한 직업이 운동하는 사람이다 보니 본인 관리에 철저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 모습에 너무 놀랐죠. 사실 남편은 체육 전공을 했고 과거에는 보디빌더 대회도 많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고 이제는 관리를 전혀 안 하다 보니 겉으로 봐도 트레이너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연애할 때는 몸이 약간 퉁퉁한 것이 비수기라서 그렇다고 또 한참 관리 시즌에는 빡세게 한다고 하길래 그 말을 믿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비수기고 뭐고 남편은 전혀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트레이너 몸이 그 모양인데 누가 남편에게 개인 PT를 받고 싶겠나요? 그러다 보니 개인 PT 회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에 따른 PT 수당도 없고 월급도 적었던 거죠. 연애 때는 따로 살다 보니 남편의 생활 습관이 이토록 엉망인 줄 몰랐습니다. 주말이면 새벽 늦게까지 게임을 하다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만 잤는데요. 집안일도 전부 제 몫이 되더라고요. 청소, 빨래, 요리, 분리수거까지.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파김치가 되도록 일하고 들어와서도 집안일에 시달려야 했죠. 제가 그런 문제로 잔소리라도 할라치면 남편은 아주 귀찮다는 듯이 인상을 팍 쓰거나 이어폰을 귀에 꽂고 저를 철저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런 문제로 저희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지겹도록 다투게 되었죠. 자기야, 제발 게임 좀 그만하고 집안일 좀 도와주면 안 돼? 나도 회사 일하고 오면 너무 피곤하단 말이야. 아, 시끄러워. 게임하는데 방해하지 마. 아, 그리고 집안일은 원래 여자가 하는 거 아니야? 아, 뭘 이렇게 유난이야.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 그리고 우리 맞벌이잖아. 그런데 집안일은 왜 나 혼자 해야 되는데? 아, 몰라. 말 시키지 마. 그런 식입니다. 속이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니라 무슨 애새끼 마냥 구니까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고 저를 환장하게 만들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 문제였죠. 남편은 분명 결혼 전에는 저에게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며느리 도리 타령이냐며 질색을 했던 걸로 아는데 결혼하고 나니 그래도 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기본은 해야지 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시부모님께 전화해서 안부 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고 2주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시댁에 방문해서 얼굴을 비춰야 된다고 강요했거든요. 결혼하고 보니 자기도 철드는 것 같다면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싶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효도하면 누가 뭐라고 하나요? 그 효도를 저한테 대신 해달라고 하니 문제지요. 그리고 웃긴 게 자기 부모님은 그렇게 챙기고 싶어하고 연락 자주 해야 된다고 하면서요. 정작 장모님인 저희 엄마에게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먼저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는 겁니다. 보다 못한 제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 좀 드려봐 서운해하시겠다라고 하면 네가 하면 되지. 귀찮게 뭘 그런 걸 나한테 시켜. 불편한데. 그래도 사위인데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 나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마. 진짜 질색이니까. 아, 나 누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 딱 질색이고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렇게 안 했어. 그리고 너네 엄마한테는 네가 알아서 해.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랐죠. 지금 뭐라고 했어? 니네 엄마? 아, 말꼬투리 좀 잡지 말고. 결혼 전에는 쿨해 보이더니 결혼하니까 진짜 짜증나게 군다 너.
심지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짓거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게 제가 만약 시어머니 보고 너네 엄마라고 하면 자기는 저를 가만두지 않겠답니다. 그게 와이프인 저한테 할 말인가요? 너무 기막히기도 하면서 진짜 뭔 짓이라도 할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 덩치도 크고 눈도 희번뜩했거든요. 연애 시절 그 유쾌하고 다정하며 사람 좋아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매사 양아치 마냥 건들거리고 진지함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으며 세상 모든 일에 삐딱하고 비아냥거리기만 하는 최악의 남자로 변해버린 겁니다. 저는 결혼 초부터 이 결혼을 한 제 자신을 원망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 엄마 말을 제대로 안 들은 것에 대해서도 크나큰 후회를 했죠. 왜냐면 저희 엄마가 결혼 전 제 남편이랑 대화를 해보고 나서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어딘가 모르게 가볍고 책임감이나 예의가 없어 보인다고. 제가 결혼 후에 고생할 것 같으니 결혼은 조금 더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거든요. 엄마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저를 위해 얼마나 면밀히 사윗감을 살펴보셨겠나요? 엄마가 그렇게 말리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였는데 그 당시 제대로 된 콩깍지가 아주 단단히 그것도 2겹, 3겹으로 씬 저는 엄마의 그 피 같은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뭘 몰라서 그래. 민찬 씨 그런 사람 절대 아니야.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하면서 오히려 남편 역성까지 들었죠.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정말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고 멍청했던 거죠. 예의 없는 인간은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저희 엄마를 지칭할 때 항상 니네 엄마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사돈에 대한 예의라곤 눈꽃만치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뿐인가요? 며느리 하나 들어왔다고 저를 엄청 부려먹더라고요. 시댁에 가면 저는 허리가 휘도록 일만 하고 있는데도 남편은 소파에 대자로 편하게 드러누워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세상 모르고 잠만 잤습니다. 그게 얼마나 속 터지고 화가 나는지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보며 우리 아들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으니 집에서라도 좀 푹 쉬어라 그러셨습니다. 이미 남편은 저희 집에서도 쉴 만큼 푹 쉬고 있는데 말이죠. 본인 본가는 그렇게 드나들면서도 제가 친정에 한번 같이 가자고 하면 온갖 핑계를 다 대며 거절하거나 마지못해 따라 나서도 친정에서 시종일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불편한 티를 팍팍 내는 겁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꼴보기 싫으니까 친정에 같이 가자는 소리를 안 하게 되고요. 남편은 정말 속이 좁고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 결혼 생활을 계속해 나갔느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으면서도 그래도 결혼을 했는데 섣불리 이혼을 하긴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결혼이었기에 너무 쉽게 물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미련했던 거죠. 아니다 싶을 때 끊어냈어야 하는데 제 속에서도 이 정도로 이혼을 하나? 남들도 이러지 않나? 남자들 보통 저렇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면서 제 진짜 마음과 상황을 제대로 못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맹추처럼 지내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저희 엄마가 사고를 당한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일하시던 빌딩 청소 일을 하시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대요. 그러면서 관절을 심하게 다치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바로 병원에 호송되었고 큰 수술까지는 아닌 걸로 결과가 나왔지만 한동안 통원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 집 근처에 엄마가 다니셔야 할 재활 전문 병원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다리를 다치셔서 거동도 편하지 않으셨기에 저희 집에서 치료받는 동안 함께 지내시기로 했어요.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하신데 멀리 병원까지 오다니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그야말로 펄펄 뛰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에게 악을 쓰더군요. 뭐라고? 2달?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니네 엄마랑 한 집에서 어떻게 같이 살아? 생각만 해도 숨 막히고 질색이라고. 절대 안 돼.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엄마 다쳐서 거동도 힘든 상황인데 하나뿐인 사위라는 인간이 할 소리냐고. 아무튼 난 불편해서 죽어도 싫어. 알아서 해. 당장 다른 방법을 알아보던지. 우리 엄마도 아니고 너네 엄마를 어떻게 같이 지내? 라는데 진짜 정남이 떨어지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파서 당분간만 좀 지내신다는데 사위라는 인간이 저딴 식으로 말하니까요. 하지만 아쉬운 건 저였기에 일단 설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평소 그가 노래를 부르며 갖고 싶어 했던 최신형 한정판 게임 콘솔과 고사양 게이밍 PC 부품 풀세트를 제 카드로 결제해주고 나서야 엄마를 모셔올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입고 왔지만 아픈 엄마를 생각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엄마가 저희 집에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바로 불편한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뻔히 듣고 계시는데도 막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내 집인데도 불편하니 어쩌니 그러지를 않나. 저희 엄마한테도 장모님 다리 이제 괜찮으신 것 같은데 병원에서 그렇게 오래 오라고 하나요? 저희 집에 계속 계실 거예요? 안 불편하세요? 제가 원래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드네요. 라며 노골적으로 예의 없게 저희 엄마에게 눈치를 주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당연히 저희 엄마도 엄청 불편해하셔서 몇 번 집으로 돌아가신다고 한 걸 제가 겨우 붙잡았습니다. 어쨌든 치료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게다가 남편은 이 사실을 시부모님께 그대로 일러바치기까지 했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바로 제게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선영아, 내가 듣자 하니 너네 엄마가 너네 집에서 지내신다며? 아무리 몸이 아프고 다쳤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위가 저렇게 뻔히 불편해하는데 딸네 집에 그렇게 눌러앉아 있을 생각을 다 하신다니?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뻔뻔도 하신가 보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엄마가 집에 없는 것도 아니고 병원 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내시는 건데요. 니네 집 근처에 병원 없었으면 어쩌려고 그러셨다니? 그리고 치료고 뭐고 사이가 그렇게 불편해하는데. 뭐가 그렇게 불편한가요? 저희 엄마가 뭘 어째셨다고요? 너 같으면 안 불편하겠니? 그리고 너 지금 나한테 꼬박꼬박 말 대답하니? 뭘 잘했다고?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니네 엄마 몰래 데리고 와서 집에서 같이 살게 하고. 정작 내 아들은 집에서도 눈치 보고 불편하게 만들고. 뭐가 눈치가 보이고 불편해요. 민찬 씨 전혀 눈치도 안 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말도 안 하니? 자기 집에서 편하게 못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한 일이야. 너네 엄마 언제까지 있을 건데? 얼른 나가시라 그래. 그러는 겁니다. 저희 엄마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 결혼을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더라고요. 게다가 그 와중에 남편은 다니던 스포츠센터 관장과 크게 다퉜다며 저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하루아침에 일을 그만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자기가 개인 PT 스튜디오를 차리겠다며 제 명의로 억대 대출을 받아달라는 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자긴 기본적인 것도 하기 싫어하고 예의도 국에 밥 말아먹었으면서 저더러 요구만 하는데 진짜 질리고 신물이 나더라고요.
사랑스럽고 좋았던 남자가 아니라 징글징글하고 신물나는 인간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치료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일단 엄마 치료만 끝나면 단판을 지을 생각도 있었어요. 그렇게 엄마의 통원 치료도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주 주말에 집으로 돌아가시기로 했어요. 저는 엄마가 계실 때는 이혼 얘기를 하면 큰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 엄마가 가시고 나면 이혼 얘기를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너무 황당하고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맘때쯤 저녁이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곰탕을 끓이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데서 일부러 사왔대요. 무려 장모님한테 드린다고요. 그러면서 세상 그 누구보다 다정하고 살가운 말투로 저희 엄마에게 살랑살랑 꼬리를 치며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장모님 기력 회복하시라고 1시간 거리에 있는 유명한 곰탕 맛집에서 갖고 온 거예요. 국물이 아주 끝내줍니다. 여기 완전 줄 서서 먹는 데거든요. 관절 안 좋으실 때는 이런 걸 잘 드셔야 돼요. 어서 한 그릇 뜨끈하게 드셔보세요. 병원 약보다 이런 게 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장모님 얼른 쾌차하셔야죠. 제가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좀만 기다리세요. 얼른 차려드릴게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고마운 게 아니라 정말 소름 끼치도록 어색하고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어떤 인간인지 너무 잘 아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정한 사이 코스프레라니요. 저 인간이 뭘 잘못 먹었나 싶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갑자기 왜 그러냐고 했는데 남편은 저한테도 뭘 왜 그래? 나 원래 장모님 엄청 걱정했어. 자기도 얼른 먹어. 많이 사왔거든? 내가 차려줄게. 설거지도 내가 할 거야. 자기는 푹 쉬어. 장모님이랑 TV라도 보던지. 그러면서 앞치마까지 두르고 밥을 차리고 있는 겁니다.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께 계실 때 불편한 건 없으셨느냐, 더 잘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병원 갈 일 있으면 무조건 자기가 데려다 드리겠다. 그냥 자기를 개인 기사로 쓰셔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느냐 물어도 내가 잘못 생각했어, 자기야. 장모님이면 나한테 엄마나 다름없는 존재잖아. 내가 그동안 싸가지 없게 굴어서 미안해. 나 이제라도 자기한테도 장모님한테도 정말 잘할게.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이 진짜 조금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 싶기만 했죠. 그리고 남편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시부모님까지도 이상하게 나왔죠. 저희 엄마가 집으로 돌아가시기로 한 전날 시부모님이 벼랑간 백화점 식품관에서 엄청 비싼 과일 바구니를 한아름 들고 오신 겁니다. 새아가 이거 백화점 식품관에서 사온 과일인데 사부인 좀 드시라고요. 이것저것 많이 드셔야 잘 낫습니다. 그래도 병원 치료가 잘 돼서 다행이에요. 저희도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막 그러시는 겁니다. 저희 엄마 보고 너네 엄마 거리며 무시하던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말이죠.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너무나 이상하고 의아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왜 그랬는지 그 소름 끼치고 역겨운 이유를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검은 속셈을요. 바로 저희 엄마가 평생을 사셨던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가 재개발 확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뒤늦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서 이미 그 동네 집값이 수천만 원이나 폭등했고 본격적인 시행이 확정되면 최소 억대의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을 거라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돌고 있었거든요. 저랑 엄마는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남편 놈은 생전 장모님 뵈러 오는 일도 없으니 그런 상황도 몰랐겠죠.
그러다가 얼마 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그 재개발 보상금을 노리고 본인 사업 자금을 얻어낼 검은 속셈으로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고 저희 엄마에게 온갖 아양을 떨었던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장모님의 재개발 아파트로 자기 사업 미천을 마련할 계산뿐이었겠죠. 게다가 시부모님도 이 일에 동조를 한 거고요. 이 모든 더러운 사실을 알고 나니 남편과 시부모의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모습에 있는 정 없는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정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역겨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죠. 제가 진짜 기분 나빴던 건 뭐냐면요.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예의나 도리를 몰라서 저희 엄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 자체가 기본적으로 무식하고 예의가 없어서 장모님과 사돈에게도 너네 엄마 거리고 그토록 싸가지 없게 구는 줄 알았는데 막상 저희 엄마에게서 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저토록 싹싹하고 예의 바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사람을 봐가며 자신들의 이익과 손익에 따라서만 교활하게 태도를 바꾸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인간들이라는 거죠. 오히려 가식적으로 대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동안 저와 저희 엄마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하찮게 여겼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미 남편과 시댁의 그 검은 속셈을 다 알고 계셨고 씁쓸하고 허탈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 손을 그저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과 치졸하기 그지없는 남편, 시부모와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혼할 때 하더라도 제가 느낀 그 더러운 기분 남편과 시부모에게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주고 싶더군요. 그래서 시댁 갈 일 있을 때 일부러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한테 밥 차리는 거 다 부려먹고 그랬을 테지만 이번에는 막 가식적으로 웃으면서 새아가 좀 쉬어라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네, 좀 쉴게요. 피곤해서요. 그러고 진짜 소파에 드러누웠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럴 줄 알았겠지만 제가 바로 알겠다고 하고 드러누워서 폰만 보고 있으니 시부모님도 남편도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한마디 하려다가 그냥 말고요. 어머님이 밥 다 차렸다고 하길래 그제야 일어나서 밥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 먹자마자 그냥 소파로 가서 다시 앉았어요. 이거 안 치우고? 피곤해서. 네가 좀 치워. 너네 집이잖아. 그랬습니다. 제 모습에 남편은 순간 화가 엄청 난 표정이었다가 이내 꾹 참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피곤한가 보네. 알았어. 시어머니도 저를 띠껍게 보시기는 하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드러누워서 깎아주는 과일까지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엄마는 집으로 잘 가셨느냐, 그 근처가 재개발로 시끌벅적하더라, 그런 운을 띄우더라고요. 저는 대꾸 않고 핸드폰만 보며 과일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야, 엄마가 물어보시잖아. 왜 대답이 없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못 들었어. 니네 엄마가 뭘 했는데? 그랬죠. 제가 니네 엄마라고 하니 남편도 시부모님도 입이 뜨악하더라고요. 니네 엄마라니? 왜? 니네 엄마잖아. 우리 엄마 아니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한테 니네 엄마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왜? 너 여태까지 우리 엄마 보고 항상 니네 엄마라고 했잖아. 니네 엄마도 그렇게 말했고. 그쵸? 저희 엄마 말하실 때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제가 들은 게 몇 번인데요. 그랬습니다. 제 모습에 시어머니는 화가 잔뜩 나서 눈을 부릅뜨며 따지더군요. 너 왜 이러는 거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그 말에 웃으며 그랬습니다.
어디서 배웠긴요.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들한테 배웠죠. 너무 자연스럽게 쓰길래 이 집에서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요. 아, 이게 버르장머리 없는 거였구나. 어머님 아들이 장모님이라는 호칭을 제대로 쓴 적이 거의 없거든요. 어머님 아들도 버르장머리 되게 없는 거였네요. 뭐라고? 야, 너 진짜 미쳤냐? 내가 미친 걸로 보여? 내 보기엔 네가 더 미친 것 같던데? 왜 이렇게 파들파들 떨어? 네가 말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해줬는데? 생각해보니 웃기네. 너랑 너네 엄마, 너네 아빠는 우리 엄마더러 함부로 말하는데 나는 왜 너네 부모한테 꼬박꼬박 존댓말까지 써가면서 떠받들어야 돼? 너 말 다 했니? 보자 하니까? 그 말에 남편 놈도 얼굴 시뻘개져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야, 그만하고 따라 나와. 집에 가서 얘기 좀 하게. 뭔 얘기? 나 너랑 할 얘기 없는데? 너 뭐 믿고 이러냐? 너네 엄마 집 재개발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라며 본색 제대로 드러내더라고요. 저도 코웃음 쳤습니다. 그러는 너는 우리 엄마 집 재개발 소식 들리니까 이제 와서 장모님 해가면서 곰탕 사다 바치고 니네 부모는 과일 바구니 들이밀고 진짜 웃기지도 않아서 못 봐주겠다. 저는 코웃음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혼하자. 나 너랑 더 이상 못 살아. 이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 안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내가 어리석어서 몰랐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겠어. 이혼? 누구 맘대로? 내가 이혼하겠다는데 맘대로지 누구 맘대로긴. 뭐야? 이게 진짜? 하면서 저를 때리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그랬죠. 진짜 밑바닥 다 나오네. 나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봐. 나 여기 오기 전에 내 친구한테 얘기해놨어. 내가 10분 뒤에 연락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나는 네가 이 정도 인간인 줄 너무 잘 알았거든. 어디 해봐. 그랬더니 남편도 어이없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시부모를 한 번씩 쳐다보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좀 떨리고 두렵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고 싶었던 말 다 하고 나니 속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행동 및 시댁의 지속적인 무시와 폭언 등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사이에는 아이도 없었고 혼인 기간도 비교적 짧았기에 큰 문제 없이 이혼은 마무리되었어요. 비교적 빨리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이혼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신물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엄마와 저는 재개발될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대신 적절한 시기에 좋은 값으로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좀 더 조용하고 공기 좋은 한적한 동네에 아담하고 예쁜 아파트를 얻어 엄마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혼 후 엄마와 다시 단둘이 살게 되니 그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이 제게 얼마나 큰 외로움과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제 곁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묵묵히 지켜주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세상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미련보다는 지금 제 곁에 있는 엄마께 더 감사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 놈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혼하면서 저랑 살았던 신혼집 재산분할 받아서 지목 챙겨가고 그 돈을 시부모님한테까지 손 벌려서 귀엽고 PT 스튜디오를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비싼 몫에 엄청 삐까뻔쩍하게요. 본인 몸뚱아리나 관리를 먼저 하고 이력도 관리를 해야지 스튜디오만 그럴듯하게 차리면 잘 되겠나요? 허세는 많아서 비싼 돈 들여 인테리어까지 하면서 차렸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대출까지 꽤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결과는 안 봐도 뻔하죠. 본인만 모르고 다 알 거예요. 파리만 날리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엔 터무니없이 비싼 값으로 올려놓았던 개인 PT 비용을 엄청 낮췄는데도
팔이 날리고 그나마 있던 손님들에게도 평판이 엄청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는 유튜브로 헬스 관련 영상을 찍니 많이 하고 또 장비 사들이고 했다는데 결론적으로는 빚만 잔뜩 지고 돈 문제로 지네 부모랑 지지고 볶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니 철이 드네. 이제라도 효도를 하네 어쩌고 입만 살아서 떠들더니 참 좋은 효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간들이랑 하루빨리 끝낸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요즘 저는 엄마와 함께 맛있는 것도 직접 해먹고 가까운 곳으로 주말마다 나들이도 다니고 밤 늦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유일한 가족이자 저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해 주시는 우리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를 든든하게 지켜드리며 살아갈 겁니다.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약하거나 어리석지 않으니까요. 제 길고 아팠던 하지만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고작 한 달 만에 이혼 도장을 찍게 된 여자입니다. 5년을 사귀고 결혼을 했는데 이혼까지 가기에는 고작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 걸렸죠. 심지어 이혼도 순탄하지 않았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기막힌 사연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 전남편의 이름은 최문성이고 20대 중반부터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연애했습니다. 소개를 받았는데 처음엔 둘 다 취준생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먼저 취업을 했고 남친은 계속 취업이 안 되었죠. 남친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 제가 데이트 비용도 거의 내고 그랬는데요. 주변 친구들은 왜 사서 고생을 하냐,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자격지심만 생긴다며 그냥 헤어지라는 소리도 곧잘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눈에는 단단히 콩깍지가 씌워져 있었고 제가 참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데이트 비용을 다 내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그에게 종종 용돈을 쥐어주며 기죽지 마, 넌 반드시 될 사람이야 라고 응원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무슨 부모도 아니고 뭘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런 놈을 만났나 싶은데요. 그때 당시엔 사랑하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옷 한 벌, 화장품 하나 사는 것도 아까워했는데 그 사람에게 쓰는 건 별로 아까워하지 않았으니 참 어리석으면서도 한편으론 사랑이 참 미련한 여자였죠. 남친은 원하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저까지도 발벗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자기소개서를 첨삭해주고 회사 인재상과 면접 기출문제를 분석해 예상 질문도 뽑아주었죠. 주말에는 모의 면접관이 되어 면접 연습도 해주고 면접날 입고 갈 양복이 없다며 풀 죽어 있는 그를 데려가 멀끔한 정장도 사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 청춘과 열정을 그 사람에게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 있는지 저도 그때 처음 알았죠. 저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그는 사귄 지 1년 반 정도 되었을 무렵 그토록 원하던 기업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문자를 받은 날 저는 제 일이 잘 풀렸을 때보다 더 기뻐서 펄쩍펄쩍 뛰며 합격을 축하해 주었죠. 그리고 그를 취업시켜준 그 회사가 너무 고마워 제 월급을 털어 그 회사의 주식까지 제법 샀을 정도였습니다. 참 미련했지만 후회 없이 제 모든 것을 다 몽땅 퍼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남친은 그 회사에 다녔고 저희는 그 후로도 잘 만났습니다.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만났기에 만나면서도 자연스럽게 미래를 그렸어요. 결혼을 하면 이렇게 하자, 결혼을 하면 아이는 몇 명 낳고 어디에서 살고 등등 그런 결혼 후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남친과 제가 만난 지도 5주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친이 프로포즈를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 오래 만났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만난 지 5년 정도가 되었기에 서로에게 설레고 들뜬 감정보다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감정이 더 컸어요. 하지만 오히려 결혼하기엔 이런 감정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도 하고 웨딩홀도 계약하고 집도 알아보러 다니고 천천히 하지만 행복함을 느끼며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결혼을 준비해보니 이래저래 해야 할 게 많더라고요. 저희는 신혼집으로 계약해둔 집에 들어가서 먼저 살고 있었습니다. 같이 살면서 결혼 준비도 조금씩 하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 남친은 대리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승진까지 했으니 이게 다 좋은 징조다. 다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했죠. 다만 남친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당연히 함께하던 결혼 준비도 제가 전부 해야 했죠. 아직 계약을 덜 하거나 더 알아봐야 할 것들도 좀 있었는데 남친이 너무 바빠지면서 그런 건 전부 저 혼자 해야 했습니다. 남친은 저에게 미안해했죠. 승진하자마자 프로젝트를 맡게 돼서 정신이 없어. 미안해. 아니야. 회사 일이 바쁜 건데 뭐가 미안해. 자기가 오히려 고생이지. 그리고 결혼 준비하는 거 바쁘긴 해도 재밌어. 얼마든지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회사 일이나 신경 써. 이제 승진도 했으니 앞으로 쭉쭉 나가야지. 고마워 자기야. 그렇게 말해줘서. 저는 오히려 너무 바쁘게 일하는 남친이 안쓰럽더라고요. 남친은 매일 야근을 해야 했고 밤 11시가 넘어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집에 오면 자기 바빴죠. 심지어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아졌죠. 그래서 같은 집에 살면서도 얼굴 보기가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남친이 너무 고생인 것 같아 안쓰럽고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힘들게 들어간 회사이고 이제 승진까지 했으니 본인은 얼마나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욕심이 생기겠나요. 그렇게 고생하는 남친이 안쓰러웠고 이제는 남편이잖아요. 제가 나서서 챙겨야 했죠. 그래서 몸이 축날까봐 비싼 영양제를 사서 챙겨 먹이고 보약까지 지어 먹였습니다. 남친은 저에게 벌써부터 내조를 받는 기분이라며 좋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남친은 회사 일이 너무 바쁜 탓에 결혼 바로 직전까지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결혼식이 일요일인데 금요일, 토요일까지 워크숍을 가야 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회사와 남편의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많이 와주었죠. 그렇게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꿈같은 일주일간의 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같이 살긴 했지만 이제 결혼식을 올렸으니 진짜 부부로서의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행복한 신혼의 단꿈은 딱 일주일 만에 아주 처참하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제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된 거예요. 충전기를 꽂아두고 급하게 인터넷으로 검색할 게 있어 소파에 덩그러니 놓인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저희는 5년을 연애하면서도 서로의 프라이버시는 존중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상대방의 폰을 궁금해하거나 훔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그만큼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좀처럼 남편의 폰을 보는 일은 없었는데 그때는 급하게 검색해 볼 게 있어서 별 생각 없이 홈 버튼을 눌렀죠. 그런데 잠금조차 되어 있지 않은 화면에 떡하니 켜져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 하나. 상대방 이름은 영업지원 2팀 조성아 대리였고
처음엔 직장 동료랑 업무 이야기를 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창을 닫으려던 찰나 대화 내용 맨 마지막 줄에 얼핏 보이는 단어 하나가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죠. 자기야, 답이 없네. 씻으러 갔어? 자기?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직장 동료끼리 자기라니요. 저는 채팅방을 나가려다 다시 돌아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거리며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위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데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죠. 그건 직장 동료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야, 어제 너무 좋았어. 또 보고 싶네. 나도 그래. 오늘도 야근 핑계 대고 나와.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럴까? 근데 와이프가 눈치 안 채? 멍청해서 모르나? 영양제까지 챙겨줬다며. 그거 먹고 힘내서 나랑 놀자. 승진해서 바쁘다던 지난 한 달 매일 야근이라며 밤 11시에 들어와 쓰러져 자기 바쁘던 그 사람.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빴던 게 아니었습니다. 조성아라는 여자와 연애질을 하느라 바빴던 거였어요. 퇴근 후 술을 마시거나 모텔 대시를 했더라고요. 제가 안쓰러워하며 챙겨준 보약과 영양제를 먹고 힘을 내서 간 곳이 고작 상간녀와 모텔이었다니. 속이 울렁거려 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크롤을 더 올리자 결혼식 전후의 행적이 낱낱이 드러났거든요. 결혼식 전 금요일과 토요일에 회사 전체 워크숍을 간다던 남편. 승진자들은 필참이라 어쩔 수 없어 미안해 라며 집을 나섰던 사람인데 채팅방에는 그날짜에 두 사람이 가평의 한 펜션에서 찍은 다정한 커플 사진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고기를 구워 먹고 와인을 마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낄낄거리고 있는 사진이 가득했죠. 오빠, 내일 결혼식이네. 기분 묘하다. 신경 쓰지 마. 형식적인 건데 뭐. 내 사랑은 자기뿐인 거 알지? 내일 결혼하고 와서 또 연락할게. 그 여자와 1박 2일로 펜션 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 남편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제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갔던 겁니다. 제 부모님 앞에서 평생 이 사람만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던 그 순간에도 그의 머릿속엔 온통 그 여자 생각뿐이었겠죠. 게다가 그 조성아라는 여자도 직장 동료의 자격으로 저희 결혼식에 참석했고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주말에 저희 친정에 갔거든요. 친정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였고 저희 엄마는 사위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겠다고 잔뜩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라며 오후 3시까지는 꼭 회사에 가야 된대요. 저도 좀 황당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회사 일인데 가봐야지 얼른 가보게 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바쁜 일이면 주말에 저렇게 급하게 나갈까 했더니 회사 일은 개뿔 그 여자와 만나 데이트를 즐긴 거더군요. 유부남 되니까 더 보고 싶네. 빨리 와. 그래. 쥐구석 답답했는데 덕분에 나올 핑계 생겼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배신감에 치를 떨며 폰을 들고 서 있는데 욕실 문이 열리고 씻고 나온 남편이 보였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오던 그는 제가 자기 폰을 들고 굳어있는 걸 보고는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달려들었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남의 폰을 왜 봐? 지금 할 말이 그거야? 제가 차갑게 노려보자 당황한 남편은 휴대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뺏기지 않으려 했죠. 그러면서 둘 사이에선 다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폰을 내놓으라고 난리였고 저는 절대 못 준다고 버텼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확 밀치기까지 하면서 핸드폰을 뺐더니 다짜고짜 거실 창문을 벌컥 여는 거예요. 저희 집은 7층이거든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폰을 창 밑으로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까마득한 아래 화단으로 곤두박질 치는 휴대폰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 미친 행동에 너무 기가 막혀 입이 뜨악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미쳤어? 그런다고 없던 일이 돼? 너 바람 피운 거 내가 다 알아. 조성아 대리, 그 여자랑 바람 피운 거 이제 내가 다 안다고. 무슨 바람이야. 그냥 친한 동료끼리 장난 좀 친 거야. 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증거 없다고 아무 소리나 막 하더라고요. 증거 없다고 이제 우기면 된다고 생각한 건지.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뭘 어쨌는데. 뭐라고? 그는 방금 전까지 사색이 되었던 얼굴을 싹 지우고 오히려 저를 쏘아보며 더 크게 소리치는 겁니다. 증거 있어? 네가 뭘 봤는데. 그냥 친한 직장 동료랑 농담 따먹게 한 거 가지고 사람을 왜 몰아세워? 그리고 내 핸드폰은 왜 보는데? 너 그런 여자야? 네가 갑자기 몰아세우니까 내가 너무 당황해서 핸드폰 던진 거 아니야. 너 이거 의부증이야. 사람을 왜 이렇게 못 믿고 폰을 뒤지긴. 야, 너 진짜 미쳤니? 의부증? 그년이랑 버젓이 바람피고 모텔 간 거 내가 다 봤는데도 눈 가리고 아웅이야? 친한 직장 동료랑 농담, 결혼식 바로 전날까지도 펜션 가서 쳐 놀았더만. 야근한다고 뻥치고 모텔 가서 그년이랑 뒹굴었더만. 근데 그게 친한 동료랑 농담한 거야?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소설 써? 뭐라고? 내가 언제 그랬는데 증거 있냐고. 와, 진짜 미친놈 같더라고요. 핸드폰 개박살나서 이제 증거 없다 그건지 아주 뻔뻔하게 나오면서 지가 더 난리를 치는데 말문이 턱 막혔죠. 신혼 초부터 남편 의심하고 뒷조사하고. 와, 진짜 무섭다. 내가 알던 이현영 맞아? 나 너랑 별로 할 얘기 없으니까 더 이상 말 시키지 마. 그는 뻔뻔하게도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코를 고는 소리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5년이나 만났는데 저는 남편이 저 정도로 뻔뻔하고 막무가내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치가 떨려서 온몸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뛰는데 저 인간은 코까지 골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방법이 있다. 네가 폰을 던졌다고 내 기억까지 지워지는 줄 알아? 어디 두고 보자. 저는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제 속에는 분노와 증오만 가득했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남편은 핸드폰 없어서 알람 못 들었다면서 혼자서 짜증을 내더니 허둥지둥 출근을 하더군요. 남편이 나간 지 10분 뒤 저는 대충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고 머리도 질끈 대충 묶었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남편의 회사로 향하는데 내내 심장이 터질 듯 뛰더라고요. 남편은 폰이 박살났으니 그 상간녀에게 연락해서 와이프가 알았는데 내가 박박 우겼다. 적당히 입 맞추자라고 말할 시간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 로비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자소서를 써주고 면접 연습을 시켜줘서 합격했던 그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버젓이 바람이나 피고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남편의 회사에는 따로 보안팀이나 데스크가 없었기에 곧장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직원에게 물어 영업지원 이 팀이 어디냐고 하자 2층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막 아침 업무가 시작된 사무실 풍경이 보였죠. 저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노로 눈에 뵈는 게 없을 지경이었거든요. 뜬금없이 낯선 사람이 들어오니 저를 의아하게 보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저는 시선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사무실을 둘러보며 그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구석자리에서 남편의 폰 사진에서 봤던 그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모니터를 보고 있는 그 역겨운 얼굴을요. 저는 그 여자를 찾았지만 일부러 다른 직원에게 말했죠. 조성아 씨가 누구죠? 제 서늘한 목소리에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조성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외모가 전혀 바람을 피거나 할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더 기막히더라고요. 그 직원은 조성아를 가리켰고 저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크게 말했어요. 나 최문성 와이프인데 잠깐 얘기 좀 하죠. 제 말에 옆에 직원들이 웅성거리더라고요. 딱 봐도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으니까요. 그 여자도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예? 저는 주변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나 영업지원 1팀 최문성 와이프라고요. 무슨 얘기 하러 왔는지 감 안 잡혀요? 나 다 알고 왔어. 어제 그 사람 핸드폰 받고 둘이서 불륜질 하는 거 다 알았거든. 결혼식 앞두고 당신이랑 가평 펜션 간 거, 신혼여행 갔다 오고 그 주말에 당신 만나러 나간 거, 둘이서 툭 하면 퇴근하고 술 먹고 모텔 간 거, 나 다 안다고.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고 그 여자는 엄청 당황하면서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무슨 소리세요? 저 그런 적 없거든요? 미쳤나봐 진짜. 당장 나가세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은 시끌시끌해졌습니다. 너나 내 남편이나 왜 이렇게 박박우기니? 우기면 그만이야? 됐고 상간녀 소장이나 받아 이 더러운 년아. 주변에선 이게 무슨 일이냐며 웅성거리는 게 더 커졌죠. 그 여자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도 알게 되었는지 급하게 달려왔죠. 남편은 다른 팀이었는데 웅성거리는 걸 듣고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린 채로 미친 듯이 달려온 그 인간은 제 팔을 낚아채더라고요.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나와 빨리. 남편은 다짜고짜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끌려나가지 않을 생각으로 버텼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다 보는 그 앞에서 남편의 싸대기를 날렸죠. 쫙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도 다 경악했습니다. 이거 놔! 이거 안 놔? 너네 둘이 아주 잘도 붙어 먹었더만. 결혼식 전날까지도 회사 워크숍 핑계대면서 이 여자랑 펜션 가서 뒹굴고 왔잖아. 그래놓고 다음날 나랑 결혼을 해? 니들이 인간이냐? 이 발정나서 미친 것들아? 제 폭로에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의 웅성거림은 더 커졌죠. 수십 개의 눈동자가 남편과 조성아를 향해 경멸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 당황한 남편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에게 따라오라고 팔을 더 거칠게 당겼고 저는 안 나간다고 안간힘을 쓰며 버텼어요. 그러자 남편은 고함을 지르며 저를 힘껏 밀쳐버리는 겁니다. 제발 좀 그만하라고! 저는 그대로 뒤로 날아갔습니다. 하필이면 제 뒤에는 책상이 있었고 그 책상의 옆구리를 강하게 부딪히며 바닥으로 넘어졌죠. 악! 비명과 함께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어찌나 아픈지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죠. 바람 피운 주제에 본처를 밀쳐서 다치게까지 하다니 그 모습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목격했죠. 남편은 스스로 무덤을 아주 잘 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자 옆에 있던 직원들이 놀라서 외쳤죠. 어머, 어떡해. 다쳤나 봐. 119 불러, 빨리! 직원들은 급하게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다른 직원은 119에 신고를 해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조성아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벌벌 떨고 있었으며 남편은 자기가 저지른 짓에 놀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극심한 통증에 허리도 못 펴고 다른 분들의 부축을 받았어요.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회사 앞에 울렸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전체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고 다른 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되었죠. 저는 병원에 실려가 전치 사주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다행히 뼈는 괜찮고 타박상은 심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전해 듣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상간녀 조성아 대리도 유부녀였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그녀의 남편 또한 같은 회사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같은 건물에 있는데 겁도 없이 사내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최문성이 조성아와 바람을 피우다가 회사에 찾아온 본처를 밀쳐서 구급차까지 부르게 만든 사건. 이 믿기 힘든 소문은 삽시간에 전 사원에게 퍼졌고
결국 현장에서 일하던 상간녀의 남편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그 소식을 들은 상간녀의 남편이 눈이 뒤집혀서 몽키 스패너를 들고 기획팀 사무실로 쳐들어왔다고도 하더라고요. 어딨어? 최무생이 개자식이 내 마누라랑 놀아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는 제 남편의 멱살을 잡아 끌었고 제 남편은 겁에 질려 다른 동료들에게 경찰 좀 불러달라고 고함을 질렀대요. 그 꼬라지가 아주 우스웠다고 하더군요. 그 일로 회사는 정말 쑥대밭처럼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그 여자는 회사에서 개망신을 당한 것은 물론 품위 유지 위반, 사내 질서문란, 그리고 폭행 사건 연루로 징계위원회가 회부되어 즉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바닥이 좁은데 동정업계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으니 재취업은 꿈도 못 꿀 겁니다. 저는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 진단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이 폰을 집 밖으로 집어던져 개박살이 났잖아요. 사실 남편이 잠든 후 1층에 그걸 주우러 갔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메모리 카드는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복구했고 사진 증거도 다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걸었는데 남편은 한 번만 봐달라, 내가 미쳤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매달렸지만 완전히 문전박대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위자료를 최대로 청구했고 그간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아내며 단칼에 이혼했죠. 결혼 한 달 만에 겪은 일이라기엔 너무나 스펙터클하고 참담했습니다. 5년의 사랑이 이렇게 허무하고 더럽게 끝날 수 있다는 사실에 한동안은 밥도 못 넘길 정도로 힘들었죠. 하지만 오히려 결혼 생활이 더 이어지기 전에 혹은 아이가 생기기 전에 그 인간의 추악한 밑바닥을 본 게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일이라는 게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남편이 그 회사에 합격했을 때 제 일처럼 너무 기뻐서 제 비상금을 털어 사두었던 그 회사의 주식. 이혼 후 기막히게도 그 회사의 초대형 호재가 터졌고 남편의 해고와 더불어 제가 가진 주식창에는 빨간불이 켜지며 연일 상한가를 쳤습니다. 저는 주식을 전량 매도했고 높은 수익률을 얻으며 이득을 얻었어요. 그 돈은 마치 그 인간이 저에게 준 고통과 배신을 위로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직장도 잃고 명예도 잃고 가정도 잃은 채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저는 그나마도 제법 큰 이득을 얻게 된 셈입니다. 사람은 배신해도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뼈저리게 와닿더군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렸으니 이제 저는 꽃길만 걸어가려 합니다. 그 인간에게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보란듯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일 테니까요.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여자입니다. 한창 알콩달콩 깨가 쏟아져야 할 신혼기간이지만 저는 주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저희 집에서는 편도 4-5시간 거리인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거든요. 원래는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이쪽 지역의 신도시 아파트 현장으로 발령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갑자기 바뀌게 된 것이었죠. 저도 지금 사는 곳에서 직장을 다니다 보니 남편을 따라 이사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결국 신혼기간임에도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주말마다 남편이 올라와서 지냈는데 어느 순간 오며 가며 왕복 10시간 가까이를 도로에서 보내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올 때도 있지만 2주에 한 번씩 올 때도 있고 그래요. 남편은 보통 한 지역에 발령을 받아 가게 되면 총 3년에서 4년 정도 있다가 오는데요.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다 보니 그 기간 동안은 임신 계획도 늦추기로 하고 이렇게 지내게 된 거죠. 결혼을 했지만 마치 결혼 안 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저도 제 회사 일이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까 그렇게 지내는데 큰 불만은 없었어요. 또 주말마다 보게 되니 오히려 계속 연애할 때처럼 더 설레고 좋은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시댁은 저희 집과 10분 거리로 아주 가까웠습니다. 거리는 가깝지만 원래 남편이랑 같이 살 때도 왕래가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남편도 시댁에 자주 가자고 하는 성격이 아니었고 시부모님도 저희 부부에게 자주 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연락도 거의 안 해도 된다고 하셨고요. 저희 어머님은 자기는 시집살이 그런 거 안 시킨다고 너희끼리만 잘 살면 된다는 얘기를 잘 하셨고 시집살이 안 시키는 깨인 시어머니라는 자부심이 있는 분이었어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고 나는 시부모님 복이 있구나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막상 남편이 집을 떠나고 저 혼자 지내게 되니 오히려 남편이 있을 때보다 더 자주 저한테 연락을 하시거나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혼자 지내면 외롭지 않겠냐며 집도 가까운데 자꾸만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퇴근할 때 잠깐 들러서 밥 먹고 가라고 하시거나 주말에도 오라고 하시거나요. 저 외로울까봐 챙겨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솔직히 고단한 회사 일 끝내고 나면 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싶지 시댁 가서 불편하게 식사하고 있고 싶지는 않거든요.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더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어머님이 혼자 지내는 며느리를 많이 신경 쓰시고 챙겨주시나 보다 감사한 마음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는 퇴근 후에 시댁으로 가게 되었어요. 제가 6시 퇴근이라서 시댁에 도착할 때는 6시 반쯤이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막상 가니까 어머님과 신우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으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약속 있다고 이미 나가셨다 하고요. 저 왔어요, 어머님. 왔니? 손 씻고 가서 밥부터 먹어라. 식사 안 하세요? 아가씨는요? 우리 배가 고파서 먼저 먹었다. 같이 먹자고 퇴근 후에 오라고 하셔놓고 정작 어머님과 신우는 먼저 식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시간은 6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었는데요. 조금 얼떨떨한 기분으로 일단 자리에 앉았고 혼자서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꺼내어 놓으신 반찬을 먹는데 먹는 순간 맛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약간 상한 것 같은 맛과 신내가 나더라고요. 저는 잘못 먹었나 생각하며 다시 먹어봤는데 역시나 상한 맛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 반찬은 안 먹어야겠다 생각하며 이번에 미역국을 또 떠먹는데 가만 보니 미역국에 약간 기름이 떠 있는 거예요. 소고기 기름이 아니고 약간 상한 느낌의 기름 같은 거요. 저는 뭐지? 하며 일단 먹었는데 순간 웩 뱉을 뻔했습니다. 상한 맛이 확 났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음식이 좀 상한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음식이 잘 상하는데 국하고 반찬하고 아무래도 상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 말에 어머님이 황당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뭔 소리야, 상했다니. 우리도 좀 전에 먹었는데. 그래요, 언니. 우리도 좀 전에 똑같은 걸로 먹었어요. 상하기는 맛있기만 하던데? 아니에요.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맛이 약간 상한 것 같은데. 제 말에 어머님은 표정이 엄청 굳더니 식탁 쪽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젓가락으로 엄청 신경질적으로 반찬을 조금 집어드시는 겁니다. 예, 상하긴 뭘 상해. 맛만 있구만. 냄새 안 나세요? 냄새? 무슨 냄새? 어머님은 인상을 팍 쓰며 저렇게 말하셨고 신우도 옆에서 거들더라고요. 언니 좀 심했다. 엄마는 언니 생각해서 일부러 식사 준비 다 해놨는데 상했다뇨. 우리는 좀 전에 먹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상한 음식인 줄도 모르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음식에서 상한 냄새와 맛이 나는데 저를 이상하게 몰고 가면서 안 상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황당한 기분을 느꼈죠. 너 먹기 싫어서 그러니? 내 딴에는 혼자 지내는 며느리 신경 쓰여서 오라고 한 건데 오기 싫어서 그렇게 이리저리 빼더니 기껏 와서는 한다는 말이 음식 상했다는 거야? 아니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라 이게 상하긴 뭘 상해. 지은이랑 나도 좀 전에 먹었고 오늘 아침에 아버지도 먹고 간 건데. 어머님과 신우가 저를 이상하게 보면서 몰아세우는 겁니다.
음식이 안 상했는데 제가 그러는 거면 당연히 어머님 기분이 나쁘시겠죠. 하지만 분명 상한 것 같은데 저렇게 나오시니 저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너무 강경하게 말하시고 신우도 이상하게 저를 보고 있다 보니 못 먹겠다고 일어날 수가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님은 자꾸 음식을 다시 먹어보라고 권하시고요. 저는 억지로 음식을 다시 먹었어요. 다시 먹어도 분명히 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엄청 심하게 상한 건 아닌데 음식이 맛이 가면 나는 그런 냄새가 분명히 났거든요. 아직도 상한 것 같니? 아니요, 어머님. 제가 잘못 먹었나 봐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분위기에 못 이겨 괜찮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제서야 어머님도 웃으시더라고요. 그래, 상한 게 아니라 간혹 음식 그 특유의 맛이 상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상하긴 뭘 상했다 그래. 많이 먹어. 일하고 와서 배고플 텐데.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없다니까. 저는 어머님과 신우의 압박에 못 이겨 음식들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냄새도 나고 정말 먹기 싫은데 어쩔 수가 없어서 거의 숨을 참다시피 하고 우겨 넣어서 먹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억지로 꾸역꾸역 먹은 탓인지 아니면 진짜 음식이 상해서인지 배탈이 난 겁니다. 설사가 계속 나왔고 지사제를 먹어도 설사는 멈출 기미가 없었어요. 배도 너무 아팠죠. 저는 결국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는데 분명 상한 냄새가 났는데 어머님하고 신우는 그걸 모르는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에 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약 모르고 계속 드시는 거면 괜히 그 음식 때문에 어머님이나 신우도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싶은 걱정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괜한 오지랖이죠. 신경이 쓰였던 저는 다음날 신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가씨, 왜요 언니? 혹시 어제 괜찮았어요? 뭐가요? 나 집에 가서 배탈이 나서 계속 화장실 들락날락 했거든요. 어머님하고 아가씨는 괜찮은가 해서. 제 말에 신우도 어이없는 웃음을 짓더라고요. 언니 왜 그래요? 엄마 음식 먹고 배탈 났다 그거예요? 나는 좀 걱정돼서. 멀쩡하거든요? 언니, 엄마한텐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청 기분 나빠하시죠? 기껏 밥상 차려줬는데 상했다느니 배탈 났다느니 그러면 안 그러겠어요? 그렇긴 한데 언니도 참 예민한가 봐. 엄마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신우도 좀 날카롭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끊고 나서도 뭔가 찝찝한 기분이 계속 들었고 회사에서도 배가 계속 꾸룩거려서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렸죠. 옆에 있던 동료가 어디 아프냐고 물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료가 너네 시어머니랑 신우가 작정하고 너 엿먹인 거네. 그러는 겁니다. 어? 자기들은 안 먹었다며. 일부러 너 엿먹어보라고 상한 음식 준 거네. 딱 들어도. 그렇게 할 사람들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시댁도 잘 안 간다며. 그런 걸로 너네 어머님한테 밉보인 거 아니야? 그래서 너네 남편도 없으니까 애라 엿 좀 먹어봐라 하신 거 아니냐고. 에이 설마. 내가 보기엔 딱 그건데 같이 안 먹은 것부터가 이상하잖아. 저는 동료의 말을 그냥 무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동료 말 맞다나 저 불러놓고 먼저 밥을 먹은 게 좀 이상하긴 했거든요. 제가 알기론 시댁 식구들이 식사를 그렇게 일찍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도 했고요. 게다가 분명 상했다고 하는데 끝까지 안 상했다고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그렇고 진짜 어머님이나 신우나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나 싶어서 영 찜찜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어머님이 뭐 가지고 갈 게 있으니 퇴근길에 잠깐 들렸다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설마 오늘도 상한 음식을 주시진 않겠지 생각하며 갔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밖에서 드시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던 저도 집에 가서 간단하게 먹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뭘 갖고 가야 되냐고 여쭤보니까 어머님이 음식들이 들어있는 커다란 장바구니를 주시는 겁니다. 이거 갖고 가서 너 먹어라. 장바구니 부피가 너무 커서 놀랐죠. 어머니, 저 혼자 지내는 거라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아, 잘 보관해두고 두고두고 먹으면 되지. 어른이 주시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거야. 얼른 받아, 무거워. 아, 네.
저는 어머님이 주신 그 커다란 장바구니를 차에 놓고 집에 오게 됐어요. 혼자 사는 데다 회사에서 밥을 먹고 올 때도 많으니 집에서 뭔가를 해먹을 일이 많지도 않은데 이 많은 걸 주시면 어떻게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집에 와서 장바구니 지퍼를 열어보는데 진짜 황당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장바구니 안에는 반찬하고 우유, 요거트, 음료수, 그리고 채소랑 과일에 고기까지 다양하게 들어있었는데 우유랑 요거트, 음료수와 고기는 다 유통기한이 꽤 지난 제품들이었고 채소랑 과일도 이미 물러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반찬은 상하진 않았는데 딱 봐도 만든 지는 꽤 된 것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집에서 안 먹는데 버리기는 아까우니 저한테 처리하듯이 넘겨주신 것 같았죠. 그걸 보는데 진짜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이런 걸 주려고 구태여 퇴근하는 사람 불러서 바리바리 싸주신 건가 싶고 어머님이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요. 진짜 동료의 말처럼 제가 밉거나 싫어서 일부러 이러시는 건가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고민하다가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전데요. 저기 아까 주신 것들 말이에요. 집에서 풀어봤는데 우유랑 요거트, 고기도 그렇고 유통기한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제 말에 어머님이 괜찮아. 원래 그런 유제품은 유통기한 지나도 안 뜯었으면 먹어도 돼. 고기도 냉동실에 있던 거라 상관없고. 그러시는 겁니다. 황당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드시지 이걸 굳이 저한테 왜 주시나요? 저는 황당한 기분을 누르며 여쭤봤죠. 그래도 너무 많이 지났던데. 그리고 채소랑 과일도 이미 물러서. 원래 과일은 익을수록 맛있는 거야. 후숙 몰라? 그리고 채소야 물러진 부분만 살짝 잘라내면 되지. 나머진 멀쩡하잖아. 아무리 네가 회사를 다녀도 여자고 아내면 집에서 살림도 해야 되는데 식재료 아까운지 모르면 안 된다. 쓸 수 있는 건 다 써야지. 그러시더군요. 그러면 어머님이 쓰시지 이걸 왜 저한테 주시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버리긴 아깝고 자기들 먹기는 찜찜하고 싫은 음식들을 모조리 저한테 모아서 주시는데 저를 어떻게 봤나 싶고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곧장 전화해서 말하려다가 말았습니다. 그보다 다른 방법이 생각났거든요. 마침 그 주에는 남편이 오기로 했다 보니 잘됐다 싶었죠. 남편은 그 주 금요일 저녁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쉬며 영화도 보고 데이트를 즐겼죠. 토요일에는 같이 집에서 밥도 해먹고 푹 쉬었고요. 일요일에는 시댁에 잠깐 들러서 식사하고 오후에 다시 현장으로 내려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에 남편과 시댁에 갔죠. 어머님은 타지에서 혼자 떨어져 사는 아들이 안쓰러운지 옆에서 계속 머리하고 손하고 만지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서 밥은 잘 먹고 다녀? 그럼요. 잘 먹고 다니지. 거기 식당도 많고 맛집도 많은데 뭐. 아휴, 그런 것보다 집에서 정성껏 만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제 실컷 먹었어요. 이 사람이 나온다고 이것저것 많이 해줬어요. 이 사람 음식도 잘하거든. 하면서 제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웃고 있었죠. 그래? 뭐 먹었는데? 못 보던 거 많이 해주던데? 건강 주스라고 해서 주스 간 것도 챙겨주고 샐러드 파스타랑 스테이크도 구워주고 하여튼 어제 엄청 잘 먹었어요. 그랬어? 잘했네. 그러면서 어머님은 환히 웃으며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회사 다닌다고 바쁜데 언제 그런 걸 다 준비했대? 저는 이때다 싶어서 웃으며 말씀드렸죠. 만드는 거야. 인터넷에 레시피 많으니까 따라했고요. 식재료는 어머님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 써서 만들었죠. 그런데 제 말에 어머님 표정 완전 굳고 옆에 있던 신우까지도 흠칫 놀라더라고요. 어? 어머님이 유제품하고 야채랑 과일이랑 고기랑 뭐 많이 주셨잖아요. 그걸로 다 했어요. 요거트 주신 걸로 샐러드 소스도 만들고 파스타도 어머님 주신 야채 써서 했고요. 그리고 고기도 어머님 주신 것 중에 등심 있더라고요. 그걸로 등심 스테이크 했어요. 과일도 갈아서 스무디 만들어서 후식으로 주고요. 제 말에 어머님 입이 뜨악하더라고요. 그걸 얘를 먹였어? 네. 제가 따로 장볼 시간이 없었는데 마침 어머님이 식재료를 잔뜩 주셔서. 그건 너 먹으라고 준 거잖아. 왜 얘를 줘? 어머님이 발끈하면서 따지자 저희 남편도 황당한 얼굴이더라고요.
왜 엄마? 내가 먹으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왜요, 어머님? 아무리 이래도 여자면 집에서 살림하고 식재료 아까운 줄 알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유제품이야 유통기한 좀 지나도 되고 과일은 오래될수록 맛있다고 하셨고 야채도 상한 부분은 다 잘라내고 썼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기도 유통기한이 아무리 오래 지났어도 냉동이니까 상관없고. 제 말에 어머님은 남편 눈치를 보면서 곤란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남편도 제 말에 입이 뜨악하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그런 걸 자기한테 주셨단 말이야? 먹으라고? 퇴근하고 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시더라고. 완전 한 짐 싸주셨어. 그 말에 가만히 있던 아버님도 미간을 확 찌푸리시면서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그런 걸 새아기한테 줘? 좋은 걸 사다 주던지. 아니, 멀쩡하니까. 그러니까요, 어머님. 멀쩡한 식재료 쓴 건데 뭐가 잘못됐나요? 어머님 종종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맛있게 만들어서 어머님한테도 갖다 드릴게요. 제 말에 어머님은 말도 못하고 저 슬쩍 노려만 보시더라고요. 남편도 한숨 치며 난리치고요. 엄마 그런 걸 왜 줘?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래 당신 뭐 하는 거야?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어디 아파? 아프긴 뭐가 아파요. 엄마 우리 집 먹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앞으로는 굳이 그런 거 이 사람한테 가지고 가라 어째라 하지 마세요. 진짜 왜 그러셔? 남편도 아버님도 어머님을 이상하게 보며 뭐라고 하니까 어머님도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시겠죠. 버리기 아까운 상하고 오래된 식재료들과 반찬들, 며느리한테 다 넘기고 치워버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것들을 홀라당 어머님 아들한테 줬다고 하니까요. 어머님 입장에선 어머님이 자기 발등 찍으신 거죠 뭐. 어머님은 알겠다고, 앞으로 뭐 안 주겠다고 기분 상하셔서 저한테 퉁명스럽게 그러셨고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내려가기 전까지 저한테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다음에도 혹시 이런 일 있으면 자기한테 전화하고 엄마한테 말해놓을 테니 자기 없을 땐 굳이 시댁에도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라도 저한테 미안해하고 든든하게 말해주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더불어 저를 무슨 음식물 쓰레기통 취급하신 어머님한테도 보기 좋게 되돌려 드린 것 같아서 속이 다 시원했죠.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러신진 모르겠는데 저도 저희 집에선 귀한 자식이에요. 저한테 또 그렇게 하시면 저도 똑같이 되돌려 드릴 거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